럭비부지만 3학년 형들이 무서워 밖에서 서성이던 정우는 서리가 풀려나자 수도가로 같이 간다. 같은 반인 정우는 왠지 미안해서 서리의 어깨를 잡고 양호실로 가자고 한다. 서리는 정우의 팔을 뿌리치고 쩔뚝거리며 가버린다. 서리와 정우는 김 선생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공통점이 있다. 정우는 2학년에서 덩치가 제일 크다. 성적은 한글을 모르는 수석과 전교 꼴찌를 다툰다. 소화력은 좋은데 영양분이 머리로는 안 가고 모두 몸통으로만 간다며 김 선생이 체육 시간에 계속 운동장을 달리게 했다. 정우는 한 대 맞을까 무서워서 계속 달렸는데 김 선생은 끈기가 있다고 판단해 럭비부에 집어넣었다. 정우가 집에서 뭐라고 했는지 정우 아버지가 학교로 전화를 했다. 그날 오후 김 선생과 정우 아버지가 술집에서 만났다. 정우는 운동을 죽도록 싫어합니다. 정우가 고도비만이라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저대로 두면 스모 선수처럼 빨리 죽습니다. 럭비가 싫으면 다른 운동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김 선생이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살 빼기에 가장 좋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도 미술도 못하니 일단 달리기를 시켜서 살이 빠지고 재능이 있으면 럭비든 다른 운동이든 시키자고 정우 아버지를 설득한다. 수석, 서리, 대철은 아버지가 없거나 있어도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정우 아버지는 많이 못 배웠어도 작은 공업사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아버지 역할을 한다. 정우는 운동이 싫지만 아버지까지 김 선생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운동장을 계속 달렸다. 3학년이 된 정우는 꾸준히 달리기를 해서 살이 빠지고 럭비도 제법 잘했다. 3학년은 체육고등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여름방학 때 고등부 합숙훈련에 중등부도 같이 참가했다. 다른 중학생보다 월등히 덩치가 크고 기량도 뛰어난 정우가 고등부와 대학부의 친선게임에 참가했다. 덩치는 작지만 체격이 당당한 대학부의 공격을 덩치만 믿고 어설프게 막다가 정우가 쓰러졌다. 구급차로 실려간 정우는 콩팥이 산산조각이 나서 한쪽 콩팥을 제거했다. 의사는 교통사고와 맞먹는 충격이 가해졌을 거라고 했다. 앞으로는 심한 운동은 못한다 했다. 중학교 전교생들이 쌀을 모금하고 교직원들의 상조회비를 보태어 정우 아버지께 김 선생과 교장이 전달했다. 고등학교는 정우 성적으로 갈 수 없는 명문 공고에 진학시켜주기로 했다. 이후 정우는 체육고등학교에 럭비 특기생으로 진학하고 다시 집에서 멀지 않은 명문 공고로 전학을 갔다. 기계과에 김 선생의 대학 동기가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 기계과로 전학을 보냈는데 정우가 적응을 못하고 가출과 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그만두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명문 공고에 공부에 취미가 없는 정우를 보낸 게 잘못이다. 성적이 좋은 녀석들이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정우는 따라가지를 못했다. 김 선생도 고등부 감독도 정우 아버지도 잘못 생각했다. 공고는 공부를 못해도 되는 줄 알았다. 망치질만 잘하면 실습만 잘 따라하면 되는 줄 알았다. 공업사를 운영하는 정우 아버지는 명문 공고에 다니는 아들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성적이 상위 10% 안에 들어야 입학하는 학교에 성적이 90%인 정우를 보낸 게 잘못이다. 김 선생은 콩팥 하나로 살아갈 정우가 걱정되어 담임인 동기 김교진에게 몇 번을 부탁했지만 끝내 퇴학당했다. 명문 공고에서 열심히 배워 아버지의 공업사를 이어받기를 바랐다. 실수였다. 그래도 정우는 순한 아이니 젊을 때 방황해도 철들면 아버지. 공업사에서 착실히 기술 배워 잘 살 거라고 김 선생은 스스로를 위로한다. 중국집 띵호와 사장과 김 선생이 전화 통화를 한다. 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배달부 2명이 오토바이 한 대에 타고 띵호와를 출발한다. 배달부들이 수산대학 자전거 보관소에 스쿠터 사이에 있는 띵호와 오토바이를 발견한다. 오토바이에 키를 꽂고 시동을 걸어본다. 뚱뚱한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끌고 간다. 수석의 월세집에 경찰이 방문했다.
경찰이 집주인 아저씨에게 수석의 방을 물어본다. 경찰이 수석의 방문을 열어본다. 보잘것없는 방이다. 세간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하다. 부엌은 더 한심하다. 주인 아저씨가 경찰에게 방문 목적을 묻는다. 중국집 오토바이를 분실했다가 찾았는데 허수석이 용의자 중에 한 명이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한다. 주인 아저씨는 수석이 자전거도 한번 못 탄 놈인데 오토바이를 훔쳤다니 대단하다며 감탄한다. 경찰은 허수석이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학교를 계속 결석해서 집으로 왔단다. 보호자는 있는지, 보호자는 언제 오는지 경찰이 꼬치꼬치 묻는다. 주인 아저씨는 수석의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월세를 내고 간다고. 몇 푼 안 되는 보증금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마다 찾아가서 지금은 월세만 받는다고 필요 없는 소리를 한다. 경찰은 수석이 집에는 들어오는지 수석의 행방을 캐묻는다. 수석이 요즘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주인 아저씨도 걱정을 한다. 경찰은 보호자가 오면 직장 가까운 곳에 데려가서 키우라 하고 수석은 파출소에 참고인 조사 받으러 한번 들릴 것을 당부하고 간다. 허수석 집에 들렀던 경찰이 대철의 집에도 방문했다. 대철의 계모에게 대철이 집에 있는지 집에는 들어오는지 대철의 행방을 캐묻는다. 대철의 계모는 대철이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다고 무슨 일인지 묻는다. 경찰은 정대철이 중국집 오토바이 도난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이라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파출소에 한번 들러야 한다고 통보한다. 대철이 정말로 오토바이를 훔쳤는지 묻는 계모에게 경찰은 정확한 증거는 없고 심증만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아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단다. 경찰은 분실된 오토바이의 열쇠를 정대철이 복사해서 타고 다녔다며 도난당했던 오토바이는 다시 찾았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한다. 어쨌든 대철이 집에 오면 파출소에 한번 들러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고 경찰이 간다. 대철의 계모는 경찰차가 떠나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보지는 않았는지 수군거리지는 않는지 대문 밖을 살핀다. 대철의 친모가 죽은 것도 반장하던 대철이 학교를 자퇴하고 양아치처럼 노는 것도 모두가 계모인 자신의 탓인 것처럼 동네에 소문이 났다. 대철의 아버지와 의논해 이사를 가기로 했지만 집을 팔고 이사 가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다. 대철의 계모가 대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다. 한밤이 되어 대철이 집에 들어온다. 방으로 들어가는 대철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는 대철 아버지. 대철은 남보듯 아버지를 본다. 뭐하는 놈이냐? 어린 놈이 학교는 때려치우고 경찰이 집안을 들락거리고. 대철 아버지가 한심하다는 듯 인간 되겠냐며 부모들이 늘 하는 레퍼토리로 대철을 꾸짖는다. 대철은 여동생이 듣고 있어 뭐라고 말도 못하고 여동생의 이불을 당겨 얼굴을 덮으며 여동생의 옆에 눕는다. 대철 아버지의 잔소리와 하소연이 계속된다. 대철이 엎드려 눕는다. 대철도 이해한다. 어느 부모가 속상하지 않겠는가. 반장하던 공부 잘하던 놈이 하루아침에 놈팡이가 됐는데 대철도 답답하고 자신이 한심하다. 힘으로는 이제 어쩌지도 못하고 때린다고 말을 듣고 하는 아이도 아니다. 대철 아버지가 하던 말 끝에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다. 제 어미를 닮아서 하는 짓이 도둑질이나 하고 멍청한 놈 나가 죽어라. 대철이 말없이 일어나 집을 나간다. 대철 아버지는 좀 심했나 싶지만 이미 늦었다. 대철 아버지는 대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아들을 잡아볼까 망설이는데 대철의 계모가 대문을 닫는다. 대철은 숟가락 하나 돈 한 푼 없이 집을 나왔다. 수석과 같은 신세가 됐다. 차라리 수석의 신세가 낫겠다. 김 선생이 3반 교실 앞에서 출석부를 손에 들고 이야기한다. 반장, 학급회 시작하고 학급회 끝나면 조용히 자습해라. 누가 담임 찾으면 모닝똥 누러 갔다 하고. 김 선생이 앞문을 열고 나간다. 반장과 부반장이 교실 앞으로 나간다. 반장은 교탁에 서서 회의를 진행하고
부반장은 분필을 들어 칠판에 적는다. 서리는 엎드려 잔다. 김 선생은 양호실에서 양호 선생님과 커피를 마신다. 김 선생은 강 선생이 아이를 낳았는지 물어본다. 오늘 내일 한다고 양호 선생님이 대꾸한다. 강 선생 반 허수석이야요. 한글 모르는 아이 공책도 한 권 사줬는데. 와요? 그놈아 오늘 잘렸소. 왜 잘렸는데? 강 선생 휴직하고 계속 결석해 끝내 출석 미달로 제적됐소. 학생도 보호자도 연락이 안 돼서 끝내 제적됐소. 강 선생 출산하면 한번 찾아갈 거지요? 예. 강 선생한테 허수석이 제적된 거 알려주소. 강 선생 알면 실망할 낀데. 혹시 김 선생이 너무 패서 수석이 학교 안 온 거 아니에요? 양호 선생이 안타까워 묻는다. 김 선생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지도 모른다. 체육 시간에 축구라도 실컷 했으면 학교를 계속 다녔을지 모른다. 제적될 줄 알았으면 축구라도 원 없이 하게 할 거라고 김 선생도 후회한다. 그놈의 한글이 뭐라고 축구도 안 시키고 두드려 패고 외우라고 했으니. 한글도 모르는데 영어에 수학에 한문에. 수업 시간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는 체 하고 똑바로 앉아 있어야 하고 숙제 안 했다고 때리고 모른다고 벌서고 감옥보다 힘들었을 거다. 까막눈 수석이 하루에 6시간씩 고문 받았다. 교도소에는 삼시세끼 밥도 주고 잠도 실컷 자고 운동 시간에는 축구도 하는데 김 선생이 후회하지만 늦었다. 학급 회의를 마친 2학년 3반 교실의 반장이 교탁에서 책을 보고 있다. 학생들도 조용히 공부를 하고 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 김 선생이 뒷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온다. 반장이 책을 들고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는다. 김 선생이 뒤쪽에 창문을 조용히 연다. 창밖에 가을비가 촉촉이 내린다. 김 선생이 창밖의 비를 보며 체육부장을 부른다. 설이야. 길설이.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가. 길설이. 부르다가 내가 죽을까. 서리가 엎드려 자고 있다. 서리 짝지가 서리를 흔들어 깨운다. 서리가 벌떡 일어난다. 창가에서 돌아선 김 선생이 주먹을 들어 자신의 턱을 위협적으로 가볍게 때리는 신용을 한다. 김 선생이 세수하라고 손짓을 한다. 서리가 세수를 하러 나간다. 얼굴에 물기가 묻은 서리가 김 선생 앞으로 걸어온다. 김 선생이 서리에게 밤새 뭐 했는지 물어본다. 시험 기간에도 늘어지게 자는 놈이 밤새 뭐 했노? 5, 6도에 밤낚시했어요. 김 선생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 반 체육부장이라 믿기로 한다. 그래 중학생도 밤낚시할 수 있지. 그자. 수석이 만나면 오늘부로 제적됐다고 해라. 학생도 안 오고 보호자도 안 오고 연락이 안 돼서 수석이 출석 미달로 제적됐다며 김 선생이 끽하며 손가락으로 목을 치는 신용을 한다. 서리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학교는 영영 못 다닙니까? 아이다. 학교 다시 댕기고 싶으면 내년이나 언제든 오라 해라. 담임이나 나한테 오라 해라. 김 선생이 서리 어깨를 툭 치고 자리에 들어가라고 손짓한다. 서리가 자리로 가서 책을 읽는 척한다. 청바지의 위는 체육복을 입은 허수석이 학교 옆 묘지에 앉아 있다. 교복의 가방끈을 오른손으로 잡고 어깨에 둘러맨 서리가 묘지로 걸어간다. 묘지 잔디에 앉아서 제적 이야기를 하는 서리와 수석. 수석은 학교 문제는 관심도 없고 배고프다고 돈 있는지 물어본다. 성당에 안 갔나? 성당에는 안 간다. 성당 반지 때문에 반지 돌려줄까? 수석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띵호아에라도 가라. 죽어도 못 간다. 종일 굶었나? 고개를 끄덕이며 물은 많이 마셨다고 이야기하는 수석. 녹강 때리러 가자고 서리를 꼬드긴다. 수석 얼굴이 햇빛 때문인지 굶어서 그런지 좀 노란 게 불쌍하다. 럭비부 곰 새끼들 때문에 녹강은 안 된다. 교도소에는 삼시세끼 밥도 따박따박 주고 잠도 마음대로 잔단다. 서리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한다.
교도소가 학교보다 돈이 많대. 차라리 교도소에 가라. 수석이 아무 말이 없다. 친구에게 할 말인가 싶다. 에이즈도 내일의 꿈나무 학생보다 사형시킬 죄수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했다. 밥만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지옥에도 갈 수 있다. 수석과 서리가 마을로 내려간다. 동네 구멍가게 안을 엿보는 수석과 서리, 가게 옆에서 수석이 바카스 병을 들고 전봇대에 깨는 연습을 한다. 바카스 병을 거꾸로 잡은 수석이 전봇대에 바카스 병을 내리친다. 바카스 병이 박살나고 병목만 조금 손바닥에 남았다. 수석이 유리 조각을 버린다. 손바닥에 피가 난다. 서리가 담배꽁초를 주워 수석이 손바닥 상처에 담뱃가루를 뿌린다. 신문지로 감싸서 피가 안 날 때까지 주먹을 쥐고 있으라고 한다. 따갑다. 원래 약은 쓰고 아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아이가. 병은 안 되겠다. 작은 칼이 낫겠다. 서리가 칼은 무조건 안 된다. 감옥에 너무 오래 산다 한다. 할배돼야 풀어준다. 소주병으로 한 번 더 해볼까? 수석이 손에 상처를 보며 고개를 가로흔든다. 파출소가 저만치 보이는 골목 앞에 서리와 수석이 서성이고 있다. 골목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을 유심히 살피는 서리와 수석. 치마를 입은 멋쟁이 아가씨가 걸어간다. 서리가 수석을 민다. 수석이 멋쟁이 아가씨에게 다가간다. 멋쟁이 아가씨가 수석을 쳐다본다. 수석이 엉거주춤 망설인다. 아가씨가 별일이라는 듯 가버린다. 수석이 골목으로 돌아온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어린 녀석들이 간이 커졌다. 어린이 상대로 녹강을 때리더니 이제 어른 상대로 노상강도를. 서리가 과감하게 하라며 수석을 다그친다. 얼굴이 노란 수석이 숨을 몰아쉰다. 수석의 눈동자도 노랗다.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은 여고생이 걸어간다. 수석이 자신있게 걸어간다. 수석도 안면이 있는 옆집에 대연 여상 다니는 누나다. 수석이 다가가 여상 누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한 대 때린다. 여고생이 놀라서 수석을 쳐다본다. 수석이 또 여상 누나의 뺨을 살짝 때린다. 여고생이 황당해서 수석이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뭐고? 파출소에 신고해라. 수석이 파출소를 친절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미친놈. 여고생이 수석의 뺨을 세게 때리고 가버린다. 골목 뒤에서 숨어서 보던 서리가 나온다. 서리가 뺨을 쓰다듬고 있는 수석이 어깨에 손을 얹고 걸어간다. 중국집 띵호와의 서리와 수석이 들어간다. 구석자리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종업원이 수석에게 다가온다. 수석이 망설이며 주문한다. 자장면 곱빼기 2, 탕수육 대짜. 종업원이 카운터의 사장에게 간다. 사장이 수석에게 다가온다. 돈 있나? 예. 서리가 돈 있다고 대신 말한다. 돈 보자. 서리와 수석이 띵호와에서 쫓겨난다. 엽차도 한 잔 못 마시고 쫓겨났다. 서리와 수석이 주택가를 터들터들 걸어간다. 중국집 북경장 앞에 도착했다. 심호흡을 하는 서리와 수석, 북경장으로 들어간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는 서리와 수석이 자장면 곱빼기 2그릇과 탕수육 대자를 시킨다. 잠시 후 짜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이 테이블에 올려졌다. 즐겁게 먹는 서리와 불안하게 먹는 수석이 대조적이다. 수서가 걱정하지 말고 물어. 짠 게 실컷 먹고 교도소 가서 영양가 있은 콩밥도 먹고. 자장면 곱빼기와 탕수육을 개는 감추듯이 먹어치운 서리와 수석. 카운터 아줌마의 눈치를 본다. 가방끈을 손에 쥐고 어깨에 둘러맨 서리가 카운터 아줌마의 눈치를 보며 화장실로 간다. 화장실에서 도망갈 수 없었는지 서리가 홀로 도로 나와 카운터 아줌마의 눈치를 살피며 중국집을 나간다. 수석인 테이블에 앉아서 불안한 듯 엽차만 계속 마신다. 한참 후 카운터 아줌마가 수석에게 다가간다. 아줌마가 주방장을 부른다. 주방장이 수석을 데리고 주방으로 들어간다.
중학생들이 체육복을 입고 사열횡대로 운동장에 정렬해 있다. 김 선생이 학생들 중앙에 선다. 체육부장인 길서리가 출석부를 가져온다. 김 선생이 사인한다. 교복을 입은 학생 3명은 엎드려 뻗쳐 있다. 김 선생이 앞줄의 작은 학생을 지목하여 묻는다. 여태까지 축구에서 몇 골 넣었노? 한 골도 못 넣었어. 예. 작은 아이가 대답한다. 김 선생이 서리에게 축구공 3개를 가져오라 지시한다. 앞으로 장가도 가고 아버지도 될 텐데. 아들이 축구에서 몇 골 넣었는지 물으면 거짓말할 수는 없고, 솔직하게 한 골도 못 넣었다고 하면 아빠 체면이 뭐가 되노? 오늘 무조건 한 골 넣어라. 장가 갈 사람만 넣어라. 장가 안 갈 사람들은 안 넣어도 된다. 학생들이 장가 간다는 얘기에 괜히 쑥스러워 키들키들 웃는다. 오늘은 축구공 3개로 축구한다. 옵사이드고 뭐고 없다. 무조건 한 골씩 넣어라. 홀수는 우통 벗고 시작해라. 김 선생이 축구공 3개를 운동장 중앙으로 떵떵떵 찬다. 위 체육복을 벗은 아이들이 벌에 쏘인 놈들처럼 미친 듯이 공을 향해 달려간다. 김 선생이 교복 입고 엎드려 뻗쳐 있는 학생들 쪽으로 걸어간다. 아직 더운 날씨라 아이들이 땀을 흘린다. 김 선생이 아이들을 일어나게 한다. 아이들의 이마에 꿀밤을 먹이며 김 선생이 말한다. 얼마 안 살았지만 너희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헛살았다. 체육복 안 입고 오면 벌 받는 거 알면서도 체육복을 못 입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친한 친구가 없다는 것이다. 저기 뛰는 놈들 반은작이 체육복 아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빌려 입고 오는데 너희들은 왜 못 빌려 입었노? 체육복 하나 빌려줄 친구가 없나 세상 헛살았다. 체육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엎드려 뻗쳐서 친구 소중함을 생각해라. 아이들이 울상이 돼 엎드려 뻗쳐를 하는데 며칠 전 전학 온 학생이 있다. 어인이 삼천포 아이가? 맞습니다. 전학 온 학생이 군인처럼 소리를 지른다. 전학 온 지 며칠 만에 벌써 담임의 성격을 파악했다. 김 선생이 군기가 바짝 든 전학생을 일어나라 지시한다. 일어나. 김 선생의 외침에 3명의 학생들이 벌떡 일어난다. 전에 다니던 삼천포중학교 체육복 입고 와도 된다고 했는데. 전학 가면 체육복 다르다고 친구에게 주고 왔어. 예. 전학생은 새 체육복을 주문해놨다고 말한다. 똘똘한 체육부장이 전학 가고 좀 멍청한 녀석이 전학 왔어. 전학 와서 친구가 없으니 못 빌렸겠네. 좋다. 삼천포는 축구해라. 두 녀석이 가엾고 불쌍하고 슬프게 반성하며 살려달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인다. 호랑이 도지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김 선생이 웬일로 오늘 너그럽다. 모두 우통 벗고 들어가서 한 골씩 넣어라. 저는 짝순데 예. 눈치 없는 삼천포가 말도 많다. 아, 삼천포. 안중근 의사께서 하얼빈역 들어갈 때 일본 놈으로 변장한 거 모르나? 홀수 짝수가 중요한 기 아이다 임마. 고를 터주는 게 중요하지. 안중근 의사처럼 전라민국의 독립을 위해 네 한 몸 바쳐라. 답답하다는 듯이 김 선생이 말한다. 답답하고 융통성은 없는데 말은 또 많은 삼천포가 또 말한다. 선생님, 삼천포 경상도 내에. 이런 무식한 놈. 김 선생이 벌써 교복을 벗어 손에 들고 있는 융통성 있게 생긴 옆에 아이에게 물어본다. 어이, 네 삼천포 전라도가 경상도가? 전라도입니다. 김 선생이 운동장 쪽으로 손짓하고 융통성 있는 아이가 벌에 쏘인 놈처럼 운동장으로 달려들어간다. 김 선생이 그 옆 학생에게 물어본다. 니는? 전라도입니다. 김 선생이 운동장 쪽으로 손짓하자 사지에서 살아난 아이가 미친놈이 벌에 쏘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며 축구공을 향해 달려간다. 들었지? 예. 삼천포. 전라민국 독립을 위해 장렬히 전사해라. 우통 벗은 삼천포 축구공을 향해 맹렬히 달려간다. 벌에 쏘인 놈처럼.
수석이 북경장 주방에서 양파를 까고 있다. 주방장 아저씨는 집안이 가난해서 어릴 때 중국집으로 입양되어 주방에서 일했다. 주방장 아저씨는 국졸이라 학벌은 수석이 조금 더 높다. 주인인 주방장 아저씨는 소주를 좋아해서 카운터 주인 아주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몰래 소주를 한 잔씩 마신다. 수석은 자신과 주방장 아저씨 둘만 아는 비밀이 있어 어쩐지 아저씨가 친숙하게 느껴진다. 당뇨가 있다는 주방장 아저씨는 술 마셔도 되느냐는 수석에게 괜찮다고 당뇨가 온 지 10년도 넘었다고 걱정 없단다. 주방장 아저씨가 요리를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수석은 어깨너머로 보고 요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다. 모든 일은 자신감이다. 수석이 한글은 다 모르지만 그래도 국졸한테는 안 밀릴 자신이 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2년을 더 다녔는데 5, 6월 청소년 시기는 하루가 무섭단 말도 있지 않은가. 수석은 학교 생활보다 중국집이 훨씬 좋다. 한글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판이랑 중국집의 메뉴는 다 읽을 수 있다. 일상생활 하는데 한글을 몰라 불편한 건 없다. 받침이 2개 들어간 글자들은 잘 몰라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 영어와 한문은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잘 모를 것이다. 중국집 뽀이 하는데 영어와 한문은 몰라도 된다. 수석이 홀 청소를 하다가 음식이 나오자 철가방에 음식을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간다. 수석이 북경장의 큰 일꾼이 됐다. 혼자서 요리를 한다. 에이즈에게 강시벌을 하도 많이 받아 체력 하나는 자신이 있다. 덩치는 작지만 머리카락도 자라고 어느 정도 청년 티가 나기도 한다. 수석이 용호 여자중학교에 음식을 배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온다. 허수석이 어머니와 셋집 주인 아저씨가 이야기한다. 주인 아저씨는 수석이 많이 컸다고 말한다. 사춘기인 모양이라고 허허 웃는다. 경찰이 다녀간 이야기를 들려준다. 자전거도 한 번 안 탄 놈이 어떻게 오토바이를 훔쳤는지 그래도 대단하다고 말한다. 학교에 너무 안 가서 경찰이 집으로 왔다고. 옆집 여고생의 엉덩이를 능청스럽게 때렸다고 말한다. 수석에게 학교도 잘 다니고 파출소도 가보고 단단히 혼내라고 혀를 차며 들어간다. 수석이 어머니가 김치를 담는데 수석이 들어온다. 수석이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도 따라 들어간다. 수석의 어머니는 정말로 오토바이를 훔쳤는지 묻는다. 잠시 타고 돌려주려고 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훔친 것이 아니라고 수석이 변명을 한다. 학교는 왜 안 가는지 수석의 어머니가 안타깝게 물어본다. 수석이 방바닥에 드러눕는다. 학교는 벌써 잘렸다. 제적돼서 돈도 안 들고 잘 됐다. 학교도 안 가고 뭐 해먹고 살 거고. 수석이 어머니는 답답한 듯 한탄의 소리로 걱정한다. 수석은 자랑스럽게 취직했다고 중국집에서 배달도 하고 주방에서 요리도 배운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과장해서 말한다. 어머니가 쌀이나 사서 밥해 먹자고 일어난다. 수석이 만두를 많이 먹어 밥 생각이 없다고 엎드려 잔다. 서리는 중학교 3학년이 됐다. 아직 찬바람이 불지만 서리에게는 봄바람이다. 에이즈에게서 벗어난 순간 노예에서 해방된 기분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기분이다. 에이즈는 1학년 담임이 되고 서리 담임은 여선생님인데 순하고 착하다. 서리의 말을 모두 믿는다. 에이즈와는 반대다. 3월에 벌써 3일을 결석했는데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한다. 서리가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하자 착한 새 담임 선생님은 잘하라며 벌도 안 주고 보내준다. 에이즈가 담임일 때 3일 결석하면 찌그러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엄청 맞을 것이다. 강시를 몇 번 하고 종이에 3일을 어디서 뭘 했는지 일일이 다 적어야 한다. 새 담임 선생님은 천사다. 온실에서 자란 천사다. 피아노를 귀신같이 잘 치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음악 선생님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해야 한다. 서리 아버지가 학교에 못 오시면 가정 방문을 한다고 한다. 에이즈가 뭐라고 했는지 아버지에게 꼭 할 말이 있단다.
설이 아버지는 요즘 똥을 푼다. 쓰레기 수거보다 수입도 많고 고정 월급을 받는다. 호스를 통해 에어로 똥을 빨아들이는 똥차를 탈 땐 편했는데 지금은 똥통을 짊어지고 달동네 좁은 골목을 다녀서 피곤해한다. 술을 너무 마셔 주사를 하는 바람에 계장에게 밉보였다. 설이 아버지는 집에 오자마자 똥 묻은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막걸리를 한 통 마시고 코를 골며 잔다. 아버지 옷에서 똥냄새가 나서 온 집안이 똥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 온실에서 자란 천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시면 설이는 정말 면팔려서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묘둥이라 부르는 중학교 옆 묘지에 수석이 용호여 중 여학생 2명과 봉분 사이에 앉아있다. 여학생들은 한눈에 봐도 빈티가 흐르는 아이들로 손톱에때가 새까맣게 끼었다. 한 명은 뽑기에 들어있는 싸구려 플라스틱 반지를 자랑스럽게 끼고 있다. 여학생들은 껌을 씹으며 뭐가 즐거운지 제잘거리고 있다. 설이가 가방을 둘러매고 묘둥으로 올라온다. 수석이 손을 들어 설이를 반갑게 맞이한다. 여학생들과 같이 있는 수석을 본 설이가 어색하게 손을 든다. 수석은 설이의 팔을 잡고 소나무 밑으로 데려간다. 수석은 누가 예쁜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고르라고 한다. 개장사가 강아지 팔듯 큰 소리를 친다. 설이는 관심이 없다며 봉분 너머의 여학생들을 본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행색이 수석이만큼이나 추접다. 럭비부 곰 새끼들은 모르는 묘둥에서 설이와 수석과 여학생 2명이 마음껏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수석은 중학교 학생도 아니고 설이만 조심하면 된다. 설이는 슬슬 어린이 대공원에 다시 갈 준비를 한다. 설이는 에이즈와 곰 새끼들의 눈을 피해 녹강도 때리고 결석도 한다. 수석과 여학생들과 어울려 오륙도나 천주교묘지 밑에 방파제에서 시간을 보낸다. 온실에서 자란 천사 같은 담임 선생님은 쓰리꾼 설이에겐 문제가 안 된다. 저녁 장사 시간까지 묘둥에서 노닥거린 수석이 북경장으로 달려가고 설이와 여학생들도 낄낄거리며 마을로 내려간다. 설이도 여학생들도 교복을 입어서 지나가는 학생들이 쳐다본다. 설이는 약간 우쭐해져 여학생들과 떡볶이라도 사 먹을 생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본다. 바지 주머니에는 구멍이 났다. 설이가 빨리 어린이 대공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남자는 돈이 있어야 어깨에 훅가시도 들어가고 가오가 서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설이를 럭비부 곰 새끼가 길 건너에서 보고 있다. 상관없다. 여학생들과 같이 가는 게 죄는 아니다. 에이즈가 알아도 가시나 만났다고 빠따 때리지는 않겠지. 설이는 오히려 약간 으스대며 걸어간다. 곰 새끼들 보란 듯이 아이스크림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걸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 아쉽다. 가을 소풍을 3학년과 1학년이 같은 장소에 가기로 했다. 3학년이 1학년을 때리거나 하는 일은 잘 없다. 그러나 2학년은 다르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도 살살 기어오르기 시작하는 2학년과 3학년이 같은 장소에 소풍을 가면 사단이 일어나기 쉽다. 1학년과 3학년이 가을 소풍을 해운대 넘어 송정의 솔밭으로 간다. 송정의 수욕장에서 해운정사로 가는 해안도로를 따라가면 바다를 보며 쉴 수 있는 넓은 솔밭이 있다. 봄이나 가을 소풍철에는 몇 개 학교가 솔밭에서 만나기도 한다. 체육 선생들은 대부분 같은 학교 동문이라 김 선생은 오랜만에 동문 선후배를 만나 안부를 전하기도 한다. 중학생들의 소풍은 솔밭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해산하면 끝이다. 장기자랑도 보물찾기도 초등학생들이나 한다. 중학교 2학년부터는 도시락도 잘 안 싸온다. 빨리 맞춰야 귀갓길에 빵을 사 먹든지 자장면이라도 사 먹을 것이다. 조물애기들은 바다를 보며 335 해안도로를 따라 버스 종점으로 간다. 도중에 송정해 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씨름 한판하고 놀다가들 갈 것이다. 선생님들은 큰 여관방을 남녀 하나씩 빌려 목욕하고 휴식을 취한 후 해가 떨어지면 한잔하러 갈 것이다. 김 선생도 다른 선생님들과 송정해 수욕장에서 바다를 보며 다음 일정을 의논하고 있는데
똘똘한 1학년 녀석이 김 선생에게 다가와 고자질을 한다. 우리 학교 3학년 형님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을 패고 있어요. 어디서? 저기 다리 넘어. 아, 새끼들 피곤하네. 내 갔다 올게요. 김 선생이 해안가 다리를 건너 작은 둔덕을 오르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도로 옆 풀밭에 꿇어 앉아 있다. 한 녀석의 멱살을 잡고 욕을 하던 길서리가 김 선생을 보고 인사를 한다. 이기 뭔 일이고? 인마들이 내 친구한테 혁대를 휘둘렀어요. 어디 보자, 다쳤나? 아니에. 우리 학교 3학년과 다른 학교 2학년이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학교 어리숙한 3학년에게 다른 학교 2학년이 혁대를 풀어 휘두른 모양이다. 어리숙한 녀석이 혁대에 맞지는 않았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녀석들이 서리에게 이야기했다. 흥분한 서리 일행은 2학년 놈이 건방지다고 소풍은 접고 어리숙한 녀석을 앞세워 내내 혁대 놈을 찾으러 다녔으나 찾지 못한다. 도로 길목을 지키고 있던 서리 일행은 선생님들이 떠나가자 지나가는 2학년을 모두 꿇어앉혀 혁대 놈을 수색하는 중이다. 아무리 3학년이고 2학년이라지만 수백 명이 5명을 이기지 못하고 꿇어앉아 있다니 5, 6월 땡볕이 하루가 무섭긴 무섭다. 겁먹은 혁대 녀석은 벌써 다른 길로 도망갔을 것이다. 김 선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외친다. 모두 일어나라. 어정거리지 말고 빨리 가라. 너거들은 내 따라온나. 김 선생은 서리 일행을 데리고 천천히 해안도로를 따라 걸어간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다 갈 때까지 붙들어 두어야 한다. 김 선생은 송정해 수욕장에서 기다리는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서리 일행을 넘겨준다. 때철이 광안리 해변을 배회한다. 해변도로에 액세서리 파는 형들과 실없이 농담을 한다. 유흥가에 삐끼 형들의 심부름도 한다. 백사장에 일없이 걸어다니다 야바위꾼들을 구경한다. 딱히 하는 일은 없어도 나름대로 시간이 잘 간다. 밤에는 삐끼 형들이나 임금 불량배 형들과 어울리다 아무데나 잔다. 잘 데가 없으면 리어카 보관소에 가서 잔다. 처음에는 리어카 안에 쪼그려 잤는데 보관소 아저씨가 방 같은 작은 창고를 하나 내줬다. 창고 방에는 이불도 있어 대철은 한시름 놓았다. 광안리의 수욕장 일대는 현재 관리하는 조직이 없다. 손바닥만한 광안리에 뭐 뜯어 먹을 것도 없어 북두칠성 해운대 식구들이 한 번씩 돌고 간다. 그냥 형식적으로 세과시만 하고 임금 불량배들이 설치지 못하게 겁만 주고 간다. 무주공산이라 동네 조폭들이 해운대 식구들을 피해 매일 싸움을 벌인다. 올챙이들의 싸움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대철은 구경할 것이 많아서 좋다. 대철은 이제 척 보면 누가 누군지 힘은 어느 정도인지 광안리에 설치고 다니는 임금 불량배들을 대강은 안다. 특별하게 센 놈이 없다. 큰 집 갔다 오면 별 달면 큰 소리 친다. 사기든 도박이든 폭력이든 큰 집만 갔다 오면 큰 소리 친다. 술값이 없어 허풍 떨다 잡혀간 경범죄도 한참 만에 나타나서는 무기수가 탈옥이라도 한 듯 큰 소리 치는 것이 양아치들의 허세다. 아직 어린 대철은 나름대로 형들을 따라다니고 사장님들의 심부름도 하여 공짜 밥도 먹고 반장하던 사나이가 차마 말하기 민망한 노략질을 해서 잔돈도 만지고 나름대로 광안리에 적응한다. 여동생이 걱정이지만 말막하는 아버지도 감옥에서 돌아왔고 돈이 생기면 천주교 묘지에 잠들어 있는 어머니 보러 한번 데려갈 생각이다. 수석이 성당에 다시 나간다. 일요일은 모든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라고 최대한 머리를 굴리고 핑계를 대도 소용이 없다. 주인 아주머니는 성당에 독실한 환자다. 주인 아저씨도 요리하는데 불편하다는 핑계로 성당 반지는 안 꼈지만 성당에는 나간다. 어떤 핑계도 소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나간다. 일요일 하루 안 가면 다음 주일까지 일주일을 내내 성당과 천주님 이야기를 들어야 해서 주인 아저씨와 수석은 속편하게 성당에 나간다. 성당에서 두 무신론자는 가장자리에 앉아 기도하듯 고개 숙여 졸고 있다.
독실한 환자인 주인 아주머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당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열성적이다. 예배가 끝나면 서로 동료의식을 느끼는 무신론자 둘이 서둘러 성당을 빠져나온다. 주인 아저씨는 소주 한 병을 챙겨 오륙도로 낚시를 간다. 수석은 친구들을 만나러 달려간다. 묘등에서 서리와 여학생들을 만난다. 한참 후 묘등이 럭비부 곰 새끼들에게 발각될 때까지, 그래서 에이즈가 급습하여 일망타진될 때까지 묘등은 일당들의 아지트였다. 학생도 아닌 수석까지 중학교로 끌려갈 때까지 묘등에서 수석은 서리와 꼬마들과 여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리는 어린이 대공원을 다시 가기 시작했다. 에이즈가 서리반 출석부를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학교 가고 일요일만 간다. 그래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꼬마들을 묘등에서 훈련시킨다. 여학생들도 서리와 함께 꼬마들의 연습 상대가 되어준다. 묘등은 참 좋은 곳이다.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숲속이라 사람들은 없고 주택가 바로 옆이라 밤에도 안 무섭다. 야트막한 야산의 남향이라 겨울에도 따뜻한 천하 명당이다. 묘등 옆으로 등산로가 있지만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 묘등 옆에 오솔길을 따라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산을 올라간다. 이 오솔길은 태백산맥의 마지막 꼬리인 장산봉 정상에 오르는 등산로 중에 하나이다. 용호중학교는 점심시간 다음에 중간 청소를 한다. 식곤증 때문에 5교시는 수업보다 차라리 청소나 하자고 누군가 제안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4교시나 5교시가 체육시간이면 소풍을 갈 수 있다. 점심시간과 중간 청소 시간에 체육시간까지 3시간을 연달아 교실을 벗어날 수 있다. 김 선생이 자기 반 체육시간에 아이들과 경보 수업을 간다.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도시락을 들고 오솔길을 오른다. 주번은 노란색 양은 주전자를 들고 앞장서 간다. 묘등 옆에 오솔길을 20분 오르면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언덕이 나온다. 산중턱에 있는 이 언덕에 서면 멀리 해운대의 달맞이 고개까지 보인다. 용호동과 광안리, 해운대 등 시가지와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다. 아무것도 모르는 조물애기들도 감탄을 연발한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 이런 멋진 곳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 더욱더 시원하다. 이 언덕에서 바다를 보며 점심 도시락을 까먹는다. 식사 후에 예비군 훈련장의 참호나 구덩이에서 장난치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내려간다. 해안선 입구의 군인 초소에 김 선생이 신분증을 맡기고 아이들은 군가를 부르며 들어간다. 바닷가의 해안선에는 아직도 철거가 되지 않은 출렁다리가 남아있어 위험하다. 해안절벽 사이 곳과 곳을 연결하는 출렁다리는 쇠밧줄이 녹슬고 바닥에 깔아놓은 철도용 침목이 떨어져 나간 곳도 있어 위험하다. 김 선생과 몇 명의 용감한 아이들이 다리 난간을 잡아보지만 출렁다리의 흔들림과 수십리 아래의 파도 소리 때문에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다. 비포장도로를 군가를 부르며 가기도 하고 해안 초소 간의 좁은 오솔길을 줄줄이 따라가기도 한다. 바닷물에 손을 담그기도 하고 장난을 치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갈 시간이다. 다음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넉넉히 잡아 학교로 돌아간다. 점심시간과 중간 청소 시간에 체육시간까지 합해 3시간을 산책할 수 있는데 김 선생 반만 경보 수업을 갈 수 있다. 다른 반은 담임들이 싫어한다. 중간 청소를 못해서 교실이 지저분하다고 담임들이 반대를 한다. 한 번을 담임에게 이야기를 안 하고 옆반 아이들과 경보 수업을 갔는데 청소 시간에 교실에 올라간 담임이 자기 반 학생들이 없어 방송을 하는 등 소동이 있었다. 학생들은 좋아하지만 김 선생은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경보 수업을 할 생각은 없다. 김 선생은 청소 하루 안 해도 상관없다. 어차피 중간 청소에도 5교시, 6교시 하면 청소 하나마나 다음날 아침에는 청소를 했는지 표도 안 난다. 중간 청소는 1년 후 폐지되고 일과 후 청소로 환원됐다. 북경장 주인 아주머니랑 수석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한다.
북경장 주인 아주머니가 애둘러 수석에게 물어본다. 수석아, 너 도벽 있나? 화투 칠 줄 모릅니다. 짤짤이는 해봤지만 돈이 없어 구경을 많이 하지요. 주인 아주머니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지 물어본다. 수석이 도둑질은 안 한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짓이 도둑질이라고, 커닝도 하면 안 된다고,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실력을 몰래 훔치는 것이 도둑질과 같다고 말한다. 주인 아주머니가 또 애둘러 말한다. 네 허언증 있제? 수석이 생각한다. 허언증이라니, 학생증도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허언증. 허자는 허수석과 엄마 이름 허옥자밖에 모르는데. 수석은 허언증이 뭔지 묻기도 그렇고 해서 코쟁이처럼 어깨를 어석해 보인다. 주인 아주머니도 아무 말 못하고 수석만 쳐다본다. 어이가 없네. 수석은 스스로도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주인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니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 생각한다. 주인 아주머니가 허언증이 있는지 물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리고 수석이 코쟁이처럼 어석한 것도 잘한 일이다. 거짓말을 잘하냐고 물었으면 절대 거짓말을 안 한다. 평생 거짓말을 안 했다고 했겠지. 그러면 수석인 진짜 허언증이 되지. 그러니 수석이 코쟁이처럼 어깨를 어석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수녀님이 없는 말을 할 리가 없는데. 큰 돈 관리를 맡기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중국집 보이에게 큰 돈을 맡길 일이 뭐 있겠어? 주인 아주머니는 돈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 한다. 가불도 되고 돈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 도둑질 하면 안 된다.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성경에도 거짓말 하지 마라 돼 있다. 만약 작은 물건이라도 훔치거나 작은 거짓말을 해도 성당 가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한다. 예. 그래서 매주 성당은 가야 한다고 약속하라고 아주머니와 수석은 손가락까지 걸었다. 수석은 이제 오토바이를 마음대로 탈 수 있다. 설이는 학교에 가고 중국집 일에 실증이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대철이 만나러 광안리도 한 번씩 간다. 중국집 오토바이가 부끄러운지 대철은 수석을 동생 대하듯이 어색해한다. 그 후론 광안리에 가도 대철을 잘 안 만나고 해변도로를 신나게 돌고 간다. 수석은 멋진 오토바이를 한 대 사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월급을 저축한다. 주방장 아저씨가 아들이 입던 옷을 몇 벌 수석에게 갖다 줬지만 잠바도 새 것으로 한 벌 사 입었다. 요즘에는 설이도 대철처럼 약간 어색하다. 가신 아들은 믿을 수가 없다. 북경장에서 주방장 아저씨 몰래 만두를 가져가면 수석이 최고라고 만두를 맛있게 먹는다. 오토바이 뒤에 태워줄 때도 수석이 최고라며 좋아한다. 그런데 묘등에 앉아 놀 때나 이야기할 때 보면 가신 아들은 설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설이도 어린이 대공원에 갔다 오면 떡볶이를 한 번씩 사준다.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가신 아들은 수석이보다 설이를 확실히 더 좋아한다. 수석이 장사 마치고 묘등에 가면 설이와 가신 아들이 깔깔거리며 술래잡기도 하고 즐겁게 놀고 있다. 가신 아들이 무섭지도 않는지 묘등에서 소주를 마시며 밤을 새울 때도 있다. 설이가 학교 가고 낮에 가신 아들과 수석이만 묘등에 있을 땐 수석한테 잘하다가도 설이가 오면 바로 설이에게 달려간다. 새 잠바도 사 입었는데 가신 아들은 교복을 입은 설이를 더 좋아한다. 퇴학된 수석이 교복을 입기도 그렇고 해서 체육복을 입고 다닌다. 가신 아들은 좋겠다. 학교를 가다가 말다가 결석을 밥 먹듯이 해도 혼내는 선생님이 없는 모양이다. 하기야 이 세상에 에이즈 같은 놈이 또 있으면 안 되기는 안 되지. 수석이 어머니가 연락이 끊겼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왔는데 벌써 2달째 안 온다. 수석에게 실망했는지 아니면 다 컸다고 생각하는지 연락이 없다. 주인 집에 전화가 있는데 전화도 없이 수석이 어머니가 2달째 안 왔다. 수석이 방문 옆에 연필로 적어놓은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허옥자라는 사람을 모른다. 수석이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다. 수석이 고아나 다름없이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어머니까지 안 오니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 슬프다.
수석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것이 더 걱정이다. 수석은 월세가 아까워 북경장 룸에 잘 생각도 했다. 주방장 아저씨께 부탁하면 잘하고 할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언제 올지 몰라 월급에서 월세를 낸다. 수석이 취직도 하고 돈벌이를 하니 어머니가 오면 식모살이 그만하고 같이 살자고 해야겠다. 성당에 식당 아줌마들이 몇 명 있는데 수석이 수녀님께 부탁해서 어머니를 식당에서 일하게 하면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대철이 새끼도 광안리에 나가고 설이 새끼도 변덕쟁이 가시나들과 자기네끼리 돌아다녀서 요즘에는 북경장 마치면 수석이 월세방에 바로 온다.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는 수석이 어머니가 방에 있기를 바라며 어머니를 부른다. 엄마,